여전히 나스닥 100과 나스닥의 매력도가 가장 높게 나오고 여태까지 큰 폭의 이미 하락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통화 정책이 나아지는 변곡점이 언제냐? 9월에서 11월에 있는 이 FOMC에서는 확연하게 나타날 거다. 몇 주 전부터 계속 1등, 2등으로 올라오는 게 뭐냐면 보통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상승하는 기간이 한 2년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니까. 네. 그럼 2년 짧게 보더라도 내년 상반기가 아닌 내후년 상반기까지는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이번의 상승장은 전례 없는 강력한 상승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러진 않아요? 그거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숫자가 그러니까 모든 부분은 결국 어느 정도 거품이 쌓였느냐, 시총 대비해서 M2를 계산했을 때 얼마나 시총이 많이 늘었느냐, 자, 이런 건데요. 자, 요거 상당히 재밌었어요.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우리가 왜 꼭지를 못 생각했었을까? 나 바보 아니냐, 혼자 속으로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뭐였냐면 과거에 이 시총 나누기 M2로 계산을 했었을 때 제가 과거의 고점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막 말씀을 드렸었어요. 거리가 왜 멀다라고 말씀을 막 드렸었냐면 그때의 가상화폐 시장을 집어넣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가상화폐 시장이 없던 게 3조 달러나 됐었잖아요. 정말 고점 갔을 때 막 3조 6천. 그러면 거의 나스닥 시장의 거의 10% 가까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 비중을 빼고 계산을 했었어요. 근데 비슷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했었을 때 작년 11월이 어느 정도의 고점이었냐면 시총 나누기 M2로 했었을 때 약 392%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게 과거에 닷컴 버블이 붕괴되기 전의 고점이었던 484%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보고 있었으면은 다 더 올라간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네. 8월달, 그러니까 2008년도 고점. 이게 이제 산업재 버블 터졌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들어왔었을 때, 그때 고점은 307%였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요 두 개의 평균값을 내보니까 395%더라고요. 그러면 추가로 올라갈 룸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 숫자로 계산했었을 때는 이게 참 너무 과열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똑같은 계산을 지금 현재로 다시 해보면은요, 가상화폐가 지금 정말 많이 줄었죠. 1조 달러로 줄었어요. 3분의 1 가까이 줄었네요. 네. 3분의 1 그 정도로. 네. 게다가 나스닥도 줄었죠. S&P 요 정도 되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총 합계가 66 되니까 계산해보니까 290%까지 떨어졌어요. 그죠? 그럼 290%까지 떨어지니까 전에 평균보다도 떨어졌고, 네. 요 때보다도 떨어졌어. 그러니 아직 괴리가 17%나 있잖아요. 어쨌든 요걸로 계산했더니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지의 룸을 계산해 봤더니 36%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S&P 500으로는 5,500이 나오고 나스닥으로는 16,50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 고점을 살짝 뚫을 수 있을 정도의 룸. 그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터들은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의 데이터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연준의 정책이 됐든 아니면 또 글로벌리 어떤 터지는 여러 우발적 사건들이 됐든 뭐 여러 환경의 변화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다. 이걸 이제 전제로 해야죠. 그렇죠. 항상 컨센서스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예상보다도 많이 깨지거나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생각보다도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숫자는 경기 침체 그렇게 노래를 부르지만 실적은 경기 침체를 얘기를 안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살아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좋은 종목을 골라내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또 생각하냐면 선진국 아까 너무 앞에 나왔는데 잠깐만요. 선진국으로 돌아와서 선진국의 상승 여력, 우리가 저희가 또 돌려보는 모델 중에서 저는 이 숫자가 확연하게 마이너스로 넘어가야지 제가 베어리시하게 변한다고 얘기를 매번 해드렸어요. 지난
뭐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부터 항상 이 얘기는 해드렸기 때문에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여전히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모든 선진국의 상승 여력이 16.4% 정도 있다라고 나오면 이럴 때는 저는 세게 대사락장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전히 나스닥 100과 나스닥의 매력도가 가장 높게 나오고 유럽이 그렇게 안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상승 여력이 높게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비관적인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으로 넘어가서 이게 진짜 헷갈리는 부분인데 달러가 이렇게 초강세로 가니까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초강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펀디멘탈이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달러가 안정을 찾으면 그때는 확 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국가들이 어디냐? 뽑아보면 똑같이 나와요. 대만, 중국, 한국, 베트남. 이거는 다 반도체 쪽. 반도체든 IT든 2차 전지든 전기차든 4차 산업혁명이든 다 여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질문하셨던 게 반도체를 던져야 되느냐. 이건 난 못한다. 제가 포트에 제법 많이 들고 있지만 거기서 깨지고는 있으나 이번에 팔았다가 조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조금의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그거를 갖다가 뭐 다 덜어냈다가 다시 들어갔다 이거 안 돼요. 예를 들어서 25% 들고 있다가 한 5% 덜어내서 20% 들고 있다가 다시 25% 늘리거나 이건 할 수 있겠죠. 그거는 뭐 제 역량이니까. 근데 제가 그거를 다 25% 없앴다가 다시 25%를 실었다가 이걸 할 수 있을 능력이 될 건가? 이거는 트레이더가 하는 거예요. 이건 운용자가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 개인 투자자들, 평범한 투자자들이 그렇게 타이밍을 탁탁 맞출 수 있겠느냐. 보통은 이제 엇박자를 타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조정에서 그럼 우리가 담아야 되는 혹은 지금 5% 정도의 비중 조절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담아야 되는 섹터 혹은 주식은 어떤 겁니까? 네, 저희가 그 종목 얘기를 못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요걸 띄워놓고 업종으로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매주 그 모델들 돌리고 뭐가 매력이 있는지가 올라와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보통 이제 업종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몇 주 전부터 계속 1등, 2등으로 올라오는 게 뭐냐면 이 태양광과 2차 전지 전기차예요. 요 위에 있는 건 요거는 이제 레버리지라서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근데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팡이라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딱 뽑자면 팡, 마가 관련된 대형 기술주들, 근데 거기에 뭐 반도체도 들어가 있겠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대형 기술주들, 그 다음에 태양광, 그 다음에 2차 전지, 거기다가 좀 더 나아가면 전기차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요번에 사이클에는 여기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높게 가져가야 된다. 최소한 그렇다고 말씀드리겠고, 그 밑으로 올라오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비중을 확 저는 줄일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올라오는 게 뭐가 있냐면 건설이에요. 건설, 주택 건설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건설회사겠죠. 이건 미국이 그렇게 다들 아까 막 1띵 하면서 뭐 부동산 안 좋다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을 가지고 펀디멘탈 쪽으로 돌려보면요, 너무 싸요. 싸도 미국 종목인데 이익이 계속 느는데, 물론 물가 그 가격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가는 폭은 빨리 빠지죠. 거래량도 줄고 있지만 얘네들의 실적은 P 멀티플이 5배. 미국 회사가 이익이 느는데 그런 현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걸 볼 수 있겠죠. 건설 중에서 뭐 찾아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요 밑으로 쭉 좀 내려가면은 이제 클린 에너지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다음에 나스닥을 포함하는 죄송합니다. 테슬라를 포함하는 ETF도 있고요. 또 보시면 요것도 뭐 그러니까 거의 신재생 에너지 뭐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도 올라옵니다. 예, 바이오도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 러셀 2000도 올라오고요. 근데 요게 올라온다는 건 뭐냐면 경기가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살아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올라오고 그다음 ESG 다들 많이들 뭐 엉망이지 아니냐 하는데 괜찮다라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보면은 5G 또 올라오고 또 산업재 그리고 헬스케어, 로보틱스, IoT 뭐 등등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쭉 보면 결과값이 뭡니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특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와 태양광, 전기차, EV, 배터리 요 업종만큼은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 않냐.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건 ETF죠. ETF로 보이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종목을 얘기를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아무튼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한 13개 정도 업종으로서의 성장주. 성장주도 보시면 제가 들고 있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얘기는 못 해드리고 일단 그러면 일단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여기 적정 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가치보다 좀 이 정도는 평가가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거. 목표가가 아니라 그렇지. 요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컨센서스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가 훅훅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그렇지, 기업 실적에 상대적인 비교를 해서 내가 뭐 어떤 종목을 들고 있어야 되느냐 할 때 써먹는 겁니다. 네. 바텀업인 거죠, 바텀업.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또 13개 종목으로 보면 이게 아까 대형 성장주가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빵, 마가 같은 것들. 근데 이제 빵, 마가 안에서도 가장 좋아 보이는 게 뭐냐라고 뽑아보면 저희는 AMD,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정도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분석을 해보시고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은 AMD,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 테슬라 다 뭐죠? 보면 당연히 테슬라는 전기차고요. 그죠? 그러면 전기차 안에 있는 EV도 배터리도 살아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뭡니까? 다 클라우드. 클라우드가 살아있다라는데 반도체가 망가진다? 이건 좀 말이 안 되고요. 당연히 반도체 AMD, 퀄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률이 당장은 안 들어올 거지만 앞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네. 마지막 페이지가 이거는 진짜 제가 말하기 힘든 부분인데 한국 회사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말씀 못 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전체 30개 기업을 뽑았는데 이 중에서 한국 기업들이 올라왔어요. 근데 한국 기업들이 뭐가 올라왔느냐? 한화솔루션, 기아차, 현대에너지솔루션. 뭡니까? 태양광,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이네요. 네.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그래도 딱 시장이 금요일 날 보여줬다 이거죠. 미국 시장도 심지어 장은 급락을 했으나 글로벌 쪽에 있는 태양광 관련된 쪽은 살아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이 여기 있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미국 쪽에 천연가스 관련된 쪽이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유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질 거라고 얘기했지만 천연가스는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천연가스를 미국이 유럽으로 수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살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연결시켜서 한국 시장은 뭘 봐야 되겠죠? 조선주를 봐야 되겠죠. 왜냐면 LNG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업종들은 만약에 경기가 침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이 정도 금리 수준에서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 그 다음에 앞으로 달러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절상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를 더 이상 강세로 가기보다는 약보합세로 가게 만든다면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번에 급락장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데이터별로 좀 잘라진 느낌이 들어서 총평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깔끔하게 한번 해주시죠. 네. 첫 번째, 왜 지금 이 시장 공포 더 많이 빠질까, 전저점 혹은 폭락하지 않을까 이상으로 전저점 이하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하나. 네. 그 다음에 이 이후에
강세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하나. 네. 자, 우선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태까지 큰 폭의 이미 하락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하락을 일으켰던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경기 침체,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라고 여태까지 말을 해왔단 말이죠. 네.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드러났던 것은 경기가 빠르게 침체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은 다시 반등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왜 제법 큰 폭의 상승장이 올 수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경기가 침체가 안 일어나는데 이렇게까지 강한 통화 정책을 썼는데도 안 일어난다. 그러면 그 통화 정책이 좀 나아지면 시장은 세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통화 정책이 나아지는 변곡점이 언제냐라고 봤었을 때는 아무리 늦어도 9월에서 11월에 있는 이 FOMC에서는 확연하게 나타날 거다. 그럼 그게 변곡점이 될 것이고 그때부터는 시장이 제법 큰 폭의 상승, 그리고 그 상승폭은 저희가 생각할 때 최소 30% 정도, 많이 올라가면 40% 이상까지도 올라갔어요. 지수 단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미국 지수 단으로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이 하락을 좀 더 즐겨보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막 하락했었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빠졌을 때 뭘 사야 될지를 고민하자. 근데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봤더니 과거에도 그랬고 항상 화려하게 마지막 끝나는 불꽃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업종들이 불꽃을 피우고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업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전기차,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 연결되고 LNG, 천연가스 이런 쪽이다. 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지난번에 어떤 그 우리가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공포 속에서 던졌던 분들이 이제 많은 손해를 봤던 것처럼, 왜냐면 그 이후에 또 장이 올라왔으니까. 네. 이번에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라고 일단 보신다는 거죠. 네. 근데 진짜 여기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을 다르게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어떻게 다르게 봐요? 당연히 들고 있는 기간이 훨씬 더 길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게 미국 시장이고, 미국 시장. 한국 시장은 훨씬 더 짧게. 트레이딩 위주로서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네, 지금 현재의 시그널을 주는 것은 시장이 살아있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고, 물론 고점 대비해서 20%, 뭐 30%씩 빠졌지만 이 시장이 끝났다라는 시그널을 안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공부를 하고 조금만 노력을 하면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투자라는 것은 긴 템포로서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일을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제가 고객을 만날 때 저는 앞으로 이 일을 10년, 20년, 30년을 같이 해드릴 겁니다. 저랑 같이 10년, 20년, 30년 할 생각이 없으시면 그냥 가입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냐면 꾸준히 있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운을 바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투자를 좀 긴 템포로서 바라보자. 네. 자, 그렇다면 요거 하나 더 질문을 드리죠. 네. 말씀하신 신재생 에너지, 네. 뭐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그렇잖아도 요즘 그 하나의 테마를 형성하면서 네.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인플레이션 네. 감축 법안에 의해서.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지금 앞으로 우리가 좀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은 네. 아직도 더 올라갈 룸이 크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아까 보여드렸지만 상대적인 상승 여력이 왜 저렇게 높게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네. 미국 쪽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경쟁력이 높은 기업들을 투자를 하죠. 근데 미국에선 저는 신재생 에너지 종목을 안 사요. 미국 종목을. 미국은? 네. 그냥 ETF를 씁니다. 근데 그 ETF에 뭐가 들어가냐? 한국, 중국이 들어가요. 다 들어간다. 네. 한국이 들어가는 비중은 적은데 특히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디는 투자를 하든 간에 어느 나라를 투자를 하든 간에 상대적인 경쟁력이 높은 산업에 투자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를 던진다 하더라도 다 던지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반도체 메모리의 글로벌 경쟁력이 1등이다. 그러면 그거를 꾸준히 사서 모으는 방법을 쓰셔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EV, 전기차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미국은 테슬라를 사지 포드를 사느냐 GM을 사느냐 안 산단 말이죠. 저는. 그렇죠. 예.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기아차, 현대차가 정말로 매력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잘하고 있고 물론 이번에 법안 때문에 뭐 매출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풀어나가겠죠. 근데 그만큼 퀄리티가 좋다라는 얘기잖아요. 태양광이 그런 거예요.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가 중국과 우리나라가 경쟁이 가장 높아요. 미국보다 훨씬 먼저 나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걸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들 뭐 태조 이방원이 뭐 어떻다, 뭐 너무 고점이다. 뭐 태양광 저는 고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2차 전지 당연히 저는 고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선 아까 말씀드렸죠. 예. LNG 뭐 당연히 경쟁력 있고 그다음에 방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방산 보시고 원자력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오랫동안 좀 방치를 해놨기 때문에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겠죠. 중국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 잘 보시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핵심 포인트다. 우리나라의 종목을 고르더라도.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지금 나스닥 폭락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하여튼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의 그 결론적인 자꾸 우리가 결론에 자꾸 집착을 하는데 그 결론보다는 왜 그런 결론을 도출하는지에 대한 근거 이것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고 그것이 납득이 됐을 때에는 네 그리고 팩트 체크하시고 납득이 됐을 때에는 네 그거에 맞는 액션을 취하시면 되겠죠. 오늘 이 자료는요, 네 저희 자료실에 올라가니까. 자세하게 다운을 받아서 한번 이 영상을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그 자료와 함께 되새김질을 여러 번 하셔야 앞으로의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휴일에도 이렇게 나와주신 유동원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